동양의 고대 국가. 1장. 문명이 국가를 만들다. 인류는 청동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해 문명을 시작했고 국가를 건국했다.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네 곳이 있는데, 이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이 그러하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로 교류가 활발했다. 서구 유럽 사람들은 이 둘을 오리엔트라 칭했고, 이는 서양 문명 기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더스 문명은 도시에 흔적이 남아있으나 도시를 이룩한 사람들이 인도인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라고 한다. 동쪽 끝에는 황허강을 중심으로 한 황허 문명이 있는데, 이는 중국 문명으로 이어졌고 현재 동양 문명에 큰 토대를 제공했다. 이러한 4대 문명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은 청동기 기반으로 시작되었고, 지배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치수였으며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지역의 국가들은 어떠했을까? 이 장. 전설 속의 하나라.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황허 문명. 누런 강을 의미하는 황허는 시베리아로부터 흘러내려온 황토 때문에 강에 새긴 누런빛이었다. 이 황토가 섞인 강은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짓기에 유리했다. 주변 지역엔 이미 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강 자체가 매우 크고 길어 물줄기가 깊고 빠르게 흘렀다. 유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란 우라는 사람이 건국했다고 한다. 우가 왕이 되기 전 우는 치수를 위해 13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자기의 집 문 앞에 지나갈 때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의 노력 덕분에 백성들은 홍수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우는 결국 왕이 되어 하나라를 건국했다. 어느 날 우왕이 한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한 사내를 둘러싸고 있는 험악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 이유를 물으니 사내가 배가 고파 곡식을 훔쳤다는 것이다. 이제 사내에 대한 왕의 처벌이 내려질 차례. 엄한 꾸중과 처벌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본 것은 우왕이 곡식을 훔친 사내의 손을 잡고 이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었다. 사람들이 놀라 우왕에게 물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왕인 자신이 잘못 다스린 것이라며 말했고, 이에 주변의 신하와 백성들은 크게 감동하여 함께 울었다고 한다. 이는 우왕의 성품을 알려주는 일화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까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라의 다음 국가는 상나라가 됐다. 3장. 각골에 남긴 신의 계시. 상나라. 탕왕은 하나라의 폭군인 궐앙을 몰아내고 상나라를 건국했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상나라의 건국은 하늘의 뜻으로 순리라고 여겨졌다고 한다.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라와 달리 상나라가 실존한 나라임을 알 수 있었던 건 갑골문자란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국 베이징의 약재장에서 한 학자가 용의 뼈라고 불리며 말라리아 약으로 쓰이던 뼈 조각을 사들였다. 허나 이 뼈에는 한자와 비슷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연구 끝에 글자가 상나라의 문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문자를 해독하니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게시받은 내용을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새긴 것이었다. 이렇게 남겨진 것이 갑골 문자이다.
해석된 내용은 주로 홍수나 가뭄, 농사, 가족, 전쟁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상나라의 왕은 치수와 전쟁,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늘에게 제사를 올려 결정하는 자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상나라는 주왕의 폭정으로 멸망하고 만다. 주왕에게는 사랑하는 여인 달기가 있었다. 둘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술로 가득 채운 다음 연못 주변 나무엔 안주로 고기를 매달아 놓고 매일 잔치를 벌였다. 기름을 칠한 구리기둥 아래는 불을 피워놓고 죄인들을 그 위로 걷게 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충신들은 왕에게 직언을 냈고 주왕은 달기의 말에 따라 성인의 심장엔 7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확인해 보자며 중언하는 신하를 죽인 후에 심장을 찢었다고 한다. 이렇듯 폭군인 주왕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천명과 순리에 어긋난 왕이었다. 4장 천명에 따르는 주나라. 어디까지가 사실일지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폭군의 등장으로 다음 왕조가 천명을 잇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늘의 뜻은 더 이상 상나라에 있지 않으니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 건 천명이었고 순리라는 여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엔 상나라의 주변 소국 중 한 왕인 무왕이 있었다. 무왕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내고는 주나라를 건국했다. 이 과정에서 황후를 중심으로 한 소국들 사이에는 천명의 개념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하늘에선 자연재해로 경고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폭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그 천명을 이어간다는 것이었다. 하늘로부터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주나란 봉건제와 정건제를 실시했다. 봉건제는 왕이 중심 지역만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땅은 친척이나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땅을 받은 제후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전쟁 시 군대를 보내 왕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주나라가 넓어진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제도였다. 정전제란 토지제도로 땅을 9등분하여 8가구에서 하나씩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가운데 구역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생산물을 세금으로 내게 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이 사람들에게 땅을 준다는 개념이었다.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세상의 주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5장 발전하는 분열의 시기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의 천명에도 끝은 있었다. 웃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미인 포사에 빠져있던 주나라 유왕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적이 오는 것을 알리는 봉화를 자주 올렸다. 결국 제후들의 믿음을 잃은 유왕은 기원전 771년 견융족의 침입으로 죽게 된다. 이에 유왕의 아들은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고 이전보다 수도가 동쪽에 위치해 이를 동주라 불렀다. 이 동주의 시작은 춘추시대의 시작이기도 했다. 춘추에서 전국시대로 이어지는 혼란기는 약 550년간 이어졌고 이 분열의 시기 동안 중국은 통일이라는 결말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춘추시대엔 수백 개의 제후국이 각기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이끈 중심국의 왕들을 패자라 불렀는데 이들은 주나라 왕실의 권을 인정하며 점잖게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이르자 주나라 왕실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찾아왔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쟁이 치열해지자 새롭게 떠오르는 이들이 있었다. 사라고 불린 이들은 부국 강명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자의 이론을 가지고 국가를 넘나들며 제 생각을 펼치기 시작했다. 각국의 지배자들은 이들에게 주나라 왕실처럼 땅을 주진 않았지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관리로 등용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문 관리의 등장이었다. 이들의 생각은 제자백가라고 불리며 대표적으로는 유가, 도가, 법가, 무가가 있다. 유가의 시작은 공자로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주나라였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아들은 아들답게를 강조하며 의리와 도덕심, 예를 강조했다. 공자가 죽고 약 100년 후 그의 가르침을 잇는 맹자가 등장한다. 맹자는 이상적인 통치란 천명을 잘 받드는 사람이고 천명은 곧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했다. 통치자인 왕은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충으로 왕을 섬기며 어버이처럼 여기는 의로운 사회를 추구했다. 반면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노전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것에 반대한 것이었다. 노제의 사상은 후에 장제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사상을 노장사상 혹은 도가라고 부른다. 시대가 전국시대에 접어들자 나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이때의 상한과 한비자는 법을 강조하는 법가를 주장했다. 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곧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주장한 것이었다. 유가와 가장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은 무가이다. 무가는 유가의 차별적인 사랑, 즉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근검절약을 주장했다. 이 시기의 왕들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신의 계시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했다. 많은 인재가 사회와 인간, 국가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와 사색을 했고 인정받은 사상가들은 그들의 생각을 국가라는 틀 안에서 실천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제자백가의 생각들, 특히 유가는 이후 동아시아 세계를 움직이며 큰 방향을 제시하는 깃발이 되었다. (6장) 중국다운 중국의 기반, 한나라. 초나라 항우와의 대결에서 이겨 중국의 두 번째 통일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한나라 출신의 농민 유방이었다. 중국 역사가 그동안 축적한 지방 통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다른 하나는 진나라의 군현제이다. 봉건제의 제후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며 거의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그에 비해 군현제는 전국을 군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여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제도이다. 항고조의 유방은 수도와 주변 지역을 군현제로 다스리고 변방은 건국을 도운 부하들을 제후로 보내 봉건제를 시행했다. 건국의 과정에서 큰 공이 있는 이들에 대한 대우 등 여러 요인으로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한 군국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싶었던 항고조의 유방은 얼마 뒤 반란을 핑계로 건국을 도운 제후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과 친척을 제후로 삼았다. 건국 초 한나라는 제자백가 중 유가를 기본으로 한 도가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진나라의 통일과 가혹한 통치, 한나라의 건국 과정 동안 힘들었을 백성들을 위해
인위적인 걸 최소화하여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고 세금도 줄였으며 이전의 가혹한 형벌도 없애기 시작했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7번째 왕인 무제였다. 우리 역사엔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으로 기억된 무제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국교로 유가를 선택했다. 황제가 천명에 따라 백성들을 어질게 덕으로 다스려 백성들이 스스로 국가와 황제에게 충성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를 지어 유가의 경전 과목을 가르쳤고 유가에서 추수하는 효성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내 관리로 선발했다. 이후 중국의 통치 이념은 주로 유교가 되었다. 유교 이념에 따라 나라의 주권자는 황제이고 황제는 천명에 따라 나라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중국과 주변 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다. 국토는 당연히 황제의 것이었고 황제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야 하는 건 이내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양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 서양에서 근대로의 혁명 과정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왕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저항이 국민 주권 사상까지 흐르게 된다. 하지만 동양은 천명 사상과 유교에 의해 왕은 다스림의 주체이고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서양의 고대 국가 1장 청동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중해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서쪽의 중심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있다. 두 문명 중심에도 강이 흘렀으며 강 주변에는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홍수로 감이 범람하면 큰 피해를 보지만 위기를 넘기면 땅이 비옥해져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신의 섭리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인구는 점점 증가했고 작았던 마을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구성원들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 분업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전보다 생산력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즉, 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릇만 생산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다. 여러 곳에 생긴 각각의 마을들은 서로의 잉여와 부족분을 교환하며 장사만으로도 먹고 사는 상인들이 생겨났다. 이는 잉여가 존재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강을 따라 마을이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자 중심지 역할을 하는 중심마을, 즉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은 이스라엘 근처의 예리코가 된다. 이곳에서는 소금이 생산되었고 주변의 마을과 이 소금을 교역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 마을보다 부유했던 예리코는 잦은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이 성벽을 쌓았다는 것, 도시의 안과 밖의 구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성벽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체했다는 걸 의미한다. 국가의 구성 조건인 국민, 영토, 주권 중 영토가 확실해진 것이다. 도시 국가 내에는 계급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고 사회를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었다. 그리고 교류를 하거나 자신들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3500년 무렵 현재 이라크 지역에 수메르라 불리는 12개 이상의 도시국가가 수립되었다. 처음엔 신관이 지배자 역할을 하다가 점차 전쟁을 주도하는 장군 등 무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자가 되었다. 수메르는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인 셈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수메르의 뒤를 이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바빌로니아였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자신의 왕국에 적용할 법을 만들어 이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내용을 가진 함무라비 법전이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는 무시무시하지만 고대 바빌로니아의 시점에서 보면 지배계급의 사적인 감정이나 기존 관습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법이란 문자로 쓰인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함무라비 왕이 죽은 후 바빌로니아 왕국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100년 왕국이 수립되었다. 왕은 큰 집을 의미하는 파라오라 불렀고 자연과 지구, 우주 자체를 의미했다. 이집트의 지배자 파라오는 절대적인 신적 권한을 가진 존재였다. 이 이집트의 북쪽 지중해, 이곳에서도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초기 중심지는 크레타 섬이었는데 크레타 섬은 미노스 왕과 관련된 신화로도 유명하다. 미노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포세이돈의 선물인 황소를 이용해 크레타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왕이 된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황소를 돌려줘야 했으나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부인에게 황소와 사랑에 빠지는 저주를 내렸다. 결국 미노스 부인은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낳게 되었고 이에 미노스 왕은 미궁을 지어 반인 반수인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었다. 신화 속의 왕의 모습은 동양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동양의 왕은 신의 아들이자 아버지인 하늘의 명을 받은 왕국의 주인으로 하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이에 반해 서쪽의 왕 미노스는 신의 뜻을 배신하고 신의 물건을 가지려는 사뭇 과감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이 신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장 철기 이후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중해 문명.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보자. 이 지역에선 철을 잘 다루는 히타이트인이 등장했다. 이들은 철을 이용해 전차와 무기를 만들어 강력한 전투력으로 주변을 제패하기 시작한다. 영향력을 넓히던 이들은 이집트와 마주하게 되었고 곧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 충돌이었다. 결과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전쟁 이후 히타이트는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히타이트의 뒤를 이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한 세력은 아시리아다. 강력한 무력으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한 아시리아인은 성품이 매우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아시리아 왕은 포로 3,000명가량을 태워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아시리아의 주변 정복과 통일을 도왔다. 아시리아는 넓어진 정복지를 잘 지배하기 위해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허나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주변국들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다시 한번 분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세력은 페르시아였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는 다리우스 1세 때이다. 서쪽으론 이집트와 동지중해 지역까지 장악한 다리우스 1세는 넓어진 자신의 영토를 20개의 주로 나눠 총독을 파견했고 따로 직속 관리를 보내 총독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은 중앙의 세금과 병역을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위해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가 영토 내 2,400km로 건설되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 중간중간 역을 만들어 말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의 최초 통일 국가인 진나라가 생각나는 정책들이다. 강압적인 통일 정책을 펼쳤던 진나라와 다른 점은 정복한 지역의 민족과 풍습, 종교, 법 등 고유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주는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이 지역의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는 지중해 문명권인 그리스로 여러 차례 원정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페르시아의 패배였지만 그리스가 페르시아보다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전쟁의 결과로 페르시아가 정복당하거나 페르시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그리스가 가져간 것도 아니었다. 비록 전쟁에는 패했어도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은 여전히 페르시아였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는 크레타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크레타 왕국은 기원전 1470년 무렵 화산이 터져버린 후에 점차 쇠퇴하다 주도권을 그리스 땅에 있는 미케네에게 뺏기게 된다. 미케네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동쪽 지중해에 있던 세력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신화로 남은 트로이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케네 왕국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여 번성하다 기원전 1200년 북쪽에 철기를 든 도리아인들의 침입으로 인해 결국 쇠퇴하고 만다. 이후 기원전 750년까지 수백 년간 그리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불린다. 그러다 그리스의 해안가에서 수백 개의 작은 도시가 수립되기 시작한다. 이 작은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폴리스는 민주정치를 하는 아테네와 시민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파르타였다. 그 외에 다른 폴리스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체제로 운영되어 지중해 무역에서의 세력을 확대하다 페르시아의 침입을 받게 된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페르시아가 우세했지만 신은 폴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1차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가는 도중 폭풍우를 만나 싸워보지 못하고 군대를 돌려야 했다. 그 후 다리우스의 아들도 폴리스를 공격했으나 모두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전쟁 중에 폴리스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섬에서 동맹을 맺었다. 전쟁 후에도 이 동맹은 계속 유지되는데 아테네는 동맹국의 돈을 아테네의 재건을 위해 사용했고 다른 동맹국을 속국으로 삼으려 했으며 이에 저항한다면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들은 이 아테네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리스엔 전쟁이 일어나고 만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승리는 스파르타 쪽이었으나 이후 폴리스는 급격히 쇠퇴하고 만다. 그리스가 폴리스로 나누었던 이 시기, 중국 역시 춘추 전국에 분열된 시기였다. 그리스와 중국은 분열의 시기였다는 건 외에도 후대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사상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이 물로 구성되었다고 믿었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파타고라스는 숫자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제자백가가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 집중했다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연 그 자체에 궁금했던 것이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무렵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와 정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진리는 없다고 보았다. 중국은 정치 이념적이며 생활 철학적인 방향으로 사상이 발달했다면 그리스에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존재, 그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론에 대한 철학이 발달했다 볼 수 있다. 소피스트의 상대적 진리관과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이들은 우주와 인간을 꿰뚫는 절대적인 진리가 따로 존재했다고 보았다. 특히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기질은 따로 있으리 기질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말한 것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후 서양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양의 지배자는 하늘의 명을 받는 자이고 플라톤이 말하는 서양의 지배자는 스스로 지배자로서의 기질을 가진 자였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우선 동양의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명으로 지배자가 된 것이니 건국 단기부터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그에 비교해 플라톤이 추구하는 지배자는 혹독한 훈련과 경쟁 후에 가장 뛰어난 한 명이 지도자가 되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다스릴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플라톤의 지배자들은 경쟁을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받아야 했고 통치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도 연관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명예와 특권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면 지배자가 먼저 나가 솔선수범을 보이며 희생하는 것. 큰 돈을 쓸 일이 있으면 먼저 개인의 재산을 털어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온다. 이는 서양권 지배자가 동양권 지배자보다 선하다거나 의로워서가 아닌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폴리스 국가의 정체는 어땠을까? 고대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이다.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정치가 실시된 건 아니었다. 초기엔 전사 출신의 왕이 지배했으나 점차 땅을 많이 가진 귀족들의 힘이 강해져서 왕을 쫓아내고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주로 좁은 해안가에 산을 끼고 있어 농사를 지을 땅이 넓지 않아 자급자족이 어려웠다. 생존을 위해서는 교역이 필요했고 주변 지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평민들은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다. 이전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귀족만이 폴리스를 지키며 권리를 내세웠으나 부유해진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평민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아테네의 민주정이다. 흔히 민주정치라고 하면 인간 존엄이라는 높은 이상을 전제로 시행되는 정치 형태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타협적인 성격이 강했다. 당시 일반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 정치 형태는 페르시아의 전제 정치로 이 정치 형태는 왕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며 번영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원하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효율적이거나 정교하지 못한 것이었다. (3장) 서쪽에서 동쪽까지 알렉산드로의 헬레니즘 제국.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북쪽 변방 마케도니아에서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이 등장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다. 그리스를 장악한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의 문화를 사랑했고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싶었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발달한 그리스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중앙집권적 전제정치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헬레니즘 제국이 형성된 것이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영토를 확장한 알렉산드로스 왕은 33세 젊은 나이로 사망했고 그의 제국은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4장 서양의 로마 제국.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거대 로마 제국은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중부 테베레강 하류 언덕 위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이 도시는 왕이 다스렸는데 왕은 북부의 선진 문화를 가진 에트루리아 출신이었다. 로마의 왕은 귀족들 100명의 원로원을 구성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렸는데 기원전 510년 폭정에 대한 귀족들의 저항으로 인해 쫓겨나고 만다. 이때부터 원로원과 로마 사람들은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후에도 계속 왕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왕이 없는 로마는 행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집정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집정관이 왕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명을 뽑고 서로 견제하게 했다. 또한 집정관뿐만 아니라 국가일이 생기면 자문을 담당하는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 또한 중요한 기구였다. 이처럼 초기 로마 공화정은 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귀족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로마 입지는 꽤나 좋은 편이었다. 해서 주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전쟁 또한 무척이나 잦았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지역을 방어함과 동시에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 군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로마군은 자발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엄격한 규율 안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받은 자부심이 강한 군대였다. 로마군의 핵심 전략은 팔랑크스라는 밀집 대형에 있다. 맨 앞줄엔 젊고 기운이 센 젊은이들이 창을 던져 기선을 제압했고 두 번째 줄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병사들이 대기하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돌진하는 시기였다. 또한 군인들은 뛰어난 토목 기술자였기 때문에 점령한 지역에서 바로 도로와 요새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런 강력한 군대 덕분에 이때의 로마의 영역은 계속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창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이 대응을 짜는 이런 전술에서 평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나 평민에게는 정치적인 권한이 없었다. 오늘날 의회 역할을 하는 원로원과 행정을 담당하는 집정관 자리는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넉넉한 귀족들만 참여했던 것이다. 이에 평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를 위해 자신들의 기구인 민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민회로서 평민과 귀족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도시 밖에 있는 성산을 점령하고 시위하기 시작했다. 이 성산 사건으로 시민의 대표인 호민관은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로마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평민들의 역할은 더욱이 중요해졌고 이에 평민들은 그에 비례하는 권리를 요구했다. 기원전 449년 12표법이라 불리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 제정되었다. 12표법의 내용 자체는 여전히 귀족들에게 유리했으나 관습적으로 귀족들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 온 법적 상황들이 글로 써지자 귀족들은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평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기원전 367년에는 집정관 중 한 명을 평민 출신으로 하는 법이, 기원전 287년에는 원로원이 아니라도 평민끼리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 무렵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상태였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로 나아갔는데 당시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는 카르타고로 굉장히 부유하며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했다. 당시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쪽은 평민 쪽이었다. 앞서 제정된 법 중에 토지 소유의 상단성과 관련된 법이 있어 전쟁으로 새로운 땅이 생긴다면 평민들에게 토지 소유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평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시작된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 부른다.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어 3차에 걸쳐 전개되고
기원전 146년까지 이어졌다. 약 120년에 걸쳐 진행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이내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지중해의 막대한 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로마의 평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게 되었을까? 영토를 갖게 되고 각지에서 노예와 공납이 쏟아져 들어오자 로마인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말았다. 귀족들이 넓어진 토지를 노예를 이용해 경영하자 작은 땅을 스스로 경작하던 평민들은 경제력을 잃고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오랜 전쟁에 참여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평민 출신 군인들의 땅은 이미 관리가 안 돼 황무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결국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귀족들에게 더 많은 빚을 져야 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막막해진 평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도시의 빈민층을 이뤘다. 이런 평민 계급의 몰락은 강력한 로마군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개혁하고 이전의 로마를 되찾으려던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다. 형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이 되어 귀족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뒤 나머지를 평민에게 나눠주는 법을 제정하려 했다. 당연히 귀족들은 이 법에 반대했고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왕이 되려 한다며 모험하기 시작했다. 결국 광장에 연설하던 티베리우스는 귀족들이 동원한 사람들에게 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10년 후 동생 가이우스는 호민관이 되어 형의 개혁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러자 원로원은 로마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죄로 그를 체포하려 했고 가이우스는 도망치던 중에 자살하고 만다. 로마의 평민들은 이 사건 이후 원로원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귀족 집단과 이에 대한 개혁의 실패에 좌절한 평민들. 로마 제국은 번영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계급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군인이었던 마리우스 장군이었다. 그는 집정관의 자리에 올라 군인이 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했고 봉급과 토지까지 주었다. 그로써 빈민들은 군인으로 생계를 잇게 되었고 로마군은 다시 한번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마군의 성격은 많이 달라졌다. 스스로 로마를 위해 싸웠던 공화국의 군인들은 이제는 로마가 아닌 자신이 모시는 장군을 위해 싸웠고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에 동참한 것이었다. 마리우스의 부하 중 외교술에 능했던 술라는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를 장악하고 마리우스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기원전 82년 종심인기의 독재관이 되었는데 독재관은 원래 다급한 국가적 위기를 대응하고자 6개월간 로마를 혼자 다스릴 수 있는 임시관직이었다. 이 임시관직을 종신임기로 차지한 술라는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고 동맹시의 시민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또한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만다. 이제 로마는 삼도 정치기를 맞이한다. 술라식이 숙청된 사람들의 재산을 사들여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된 크라수스와 지중해의 해적을 소탕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폼페이우스, 뛰어난 판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카이사르, 3인이 로마를 장악하게 된다. 특히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올라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손을 잡고 평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개혁을 실행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오르자 원로는 카이사르를 견제해 갈리아 지방으로 보낸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 기간 동안 갈리아 지역을 정복해 폼페이우스보다 더 큰 전공을 세우려 했는데 결국 7년 만에 성공하고 만다. 이때부터 원로원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 한다며 견제를 했던 것이다. 원로는 카이사르를 로마로 불러들였고 로마로 향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에 이르렀다. 로마의 전통에 따르면 군인이 이 강을 건널 땐 무장을 해제해야 했다. 카이사르가 무장하지 않고 홀로 로마에 입성한다면 원로원과 폼페이우스 때문에 신변이 위험해질 것이었고, 무장을 한 상태로 넘는다면 이는 쿠데타였다. 이에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며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로마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다 결국 살해당하고 만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독재관의 지위에 오른다. 카이사르 또한 임기를 종신으로 늘렸고 원로원을 무시하며 평민들을 위한 정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던 공화파들에게 기원전 44년 암살당하고 만다. 카이사르가 죽은 뒤 다시 3두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 세 명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이다. 생전에 카이사르는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했으나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것은 카이사르의 오른팔 안토니우스였다. 이 세 명은 제국의 각 지역을 담당했는데 안토니우스는 가장 핵심 지역인 이집트, 그리스, 아나폴리아 지역을, 옥타비우스는 서쪽을,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관장했다. 이들의 3두 정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3명 중 주도권을 가진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둘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 로마인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된다. 그리고 이를 틈타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으로 안토니우스와 결전을 벌였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다. 영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돌려주겠다고 했고 자신은 단지 제1의 시민이라고 했다. 다만 2개의 특권만 가졌는데 로마군에 대한 지휘권과 호민관으로서의 권한이었다. 호민관은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원로원의 동의 없이 민을 통해 법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입법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군대 지휘관까지 가져간 그는 언제든지 원로원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가 있었다.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해산하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를 만큼 막강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알고 있던 원로원은 그의 조치에 그를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치켜 세우기 시작했다. 이름만 시민인 황제는 그 후 41년 동안 여러 개혁을 통해 황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로마에 정착시킨 것이었다. 예를 들면 관료제를 정비하여 지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했고 지위와 보고의 정점에 황제가 있게 했으며 군에 대한 황제 지휘권 또한 강화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군인의 수를 축소하여 군인의 주요 역할을 정복 활동이 아니라 치안과 방어에 집중하게 했다. 제국이 된 로마는 5명의 훌륭한 황제가 약 100년 동안 다스리는 오연제 시대를 보내며 고대 서양의 중심 제국이 되었다. 하지만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법이었다. 지중해를 장악하며 제국으로 발돋움한 시기부터 이미 빈부격차의 문제는 심각해져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도시 안팎으로 가난한 시민들이 넘쳐났다. 황제는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검투사의 경기 등의 유흥거리를 제공하며 권력을 유지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결국 로마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정복전쟁이 끝나자 귀족들은 자신의 대농장에서 일할 노예가 부족해졌다. 그에 반해 가난한 시민은 농사를 지을 땅조차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지대로 수확량의 3분의 1을 받고 그들에게 잡다한 일도 시켰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지주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제국의 입장에서 평민의 수는 곧 세금과 연결되었다. 세금을 내야 할 평민의 수가 줄고 극빈해지자 로마 제국의 재정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235년부터 약 50년간 군인 황제들이 26명이나 즉위할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발발한 전염병으로 500만 명이 사망했다. 284년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긴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황제를 한 명 더 두어 자신은 동쪽을, 다른 황제는 서쪽을 방어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부황제 2명을 더 뽑고는 총 4명이 국경을 방어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 로마의 황제들은 늘 국경을 지키느라 한 번도 로마에 가지 못한 황제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미 로마 제국의 로마는 수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새로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330년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겼고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렀다. 완벽한 요새로 건축된 이 도시는 이후 로마의 중심지로 동쪽 로마 천연을 지켜낸다. 그리하여 로마의 중심은 동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었고 서쪽은 소외되기 시작했다. 395년 테오도시누스 황제는 죽으며 아들들에게 동쪽과 서쪽을 나눠주었는데 그 이후 로마는 완전히 동서로마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수도가 있는 동쪽 로마는 잘 버텼으나 서쪽 로마는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로마 후기, 동북쪽에 살던 훈족이 서남쪽으로 크게 이동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에게 밀려 게르만족은 로마의 국경을 넘어 정착하기 시작했다. 서로마 지역에서는 476년 게르만족 출신인 장군 오도 아케르가 어린 서로마 황제를 내쫓고는 권력을 장악했다. 동로마의 황제는 오도 아케르와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를 서로마의 총독으로 임명했으며 이로써 서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명맥을 유지하던 동로마의 부흥을 가져온 황제는 6세기의 유스트니아누스였다. 그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지역을 일부 회복했으나 무리한 원정으로 재정에 곤란을 겪게 됐다. 그러다 동쪽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격화되자 서쪽 영토를 영원히 포기한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동로마를 로마 제국이라 했으나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 제국과 구분하기 위해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렀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났고 서양의 고대 시대 또한 넘어가게 된다.